개장 전 72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봐야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각국의 관세 서한 보낼 것, 커지는 관세 리스크 경계감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4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는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낼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 유예 완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협상 압박에 나선 건데요. 우리 시장은요, 상법 개정안이라는 단기 재료 소멸 속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난 가운데 관세 경계감이 더욱더 부각이 됐고요. 자,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가 되면서 시장은 밀렸습니다. 이날 시장을 좀 살펴보면 하락 종목 수는 무려 2,000개를 넘었습니다. 자, 지수는 2%만 하락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았다 보니 지수 낙폭은 체감상 더 깊게 다가왔죠. 자, 관세 리스크 오늘장 더 나아가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움직일 무버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발언도 엮어서 짚어봐야겠죠. 일단 4일을 이야기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5일 토요일 오전 12시쯤 다시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이 아닌 7일에 12개국에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서한을 받은 국가들의 상호 관세율은 10에서 20% 혹은 60에서 70%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상호 관세율 적용 시기는 8월 1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발언들에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 앞서 4월에 공개된 최고 세율인 캄보디아의 상호 관세인 49%보다 이번에 통보될 관세율이 자칫하면 어떤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해왔지만 관세 서한에 담긴 관세가 발효되는 시기가 8월 1일,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남았죠. 이에 일각에서는요,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 영국과 베트남 외에는 없기에 다른 국가들도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요국들의 협상 상황이 결국 글로벌 경기와 연관되어 있기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도 주요국들의 협상 상황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주말 사이에 나온 주요국들의 대응 관련 뉴스까지도 함께 엮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도는요,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차량과 철강 관세에 1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결정했는데요. 구체적인 관세 대상 품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인도와 미국의 협상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일본도 강경 노선입니다. 이시바 총리, 어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고요. 국익을 걸고 관세 철폐를 관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상황은 좀 다소 복잡합니다. 회원국 내 입장이 다 다른 상황. 일단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기본관세 즉 10%가 유지된 채로 일단 미국과 잠정적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통상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향한 가운데 여한구 통상본부장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를 만나 양국 간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고 오는 8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상호관세 발효가 8월 1일로 조금의 협상 시간이 있다는 점에 안도를 해줄지 아니면 관세 리스크 자체 또 한 번 위축된 모습을 보일지는 개장 이후에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를 움직일 뉴스로 주로 다뤄봤는데 시장을 움직일 섹터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말 사이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와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최대 25%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정을 겪은 AI 소프트웨어주, 이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와 직결된 전력 설비 등 인프라주에는 긍정적인 뉴스죠. 여기에 추경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콘텐츠와 관련해서는요.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음원 차트를 장악,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애니 웹툰주 더 나아가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스튜디오 미르 흐름 개장 후에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다시 굵직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앞서 언급한 관세부터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1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하고 차익 시전이 나오고 자, 어떻게 보면 지수는 큰 흐름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 보이기도 하죠. 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수 방향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그럼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네스입니다. 전일장 메인마켓 마감 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애프터마켓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동양생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사 주가가 한 달째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금융과 한솥밥 먹게 된 동양생명 20%대 상승률 보여줬고요. YG플러스 블랙핑크 콘서트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빨간불 건설주도 상승세 이어갔고요. 율촌화학과 LGCNS도 1%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애프터마켓 코스피 시장은 개별 이슈들로 종목들이 움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에선 코나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32%로 올랐는데요. 금요일 정규장에서 코스닥 매도세 코나이도 피해가지 못하면서 6%대 하락세 보이다가 애프터마켓에선 3.32%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 종목 잠시 뒤 특징주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또 우리 기술 투자는 최근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 보이면서 주가 상승세 보였고요. 파마 리서치와 MD바이스도 1.93%대로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들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튀었던 종목들 자세히 짚어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던 동양생명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일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지주사 소속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서 저평가된 보험사들의 주주 환원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20% 급등했던 만큼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전자결제 전문기업 코나이 보겠습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결제 금액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문기업이죠. 코나이는 카카오페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나이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카카오페이 앱에 등록해서 모바일 간접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제휴로 지역화폐와 디지털 화폐 연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 밤에 추가 경정 예산안도 통과된 만큼 오늘 시초가 꼭 주목해 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아네스였습니다. 네,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전일장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까지 동양생명이 20% 넘게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상승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을 어떻게 해서 맞출 것이냐. 이제 금융당국에서 130%를 얘기를 했는데 1분기 말로 보면은 이제 12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3%를 채우기 위해서 뭐 지분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방향을 보여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이런 시너지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금융 자체가 이제 이렇게 ALB생명과 동양생명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뭐 방카슈랑스라든지 기타 이제 사업 여력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로 연결고리가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이 동양생명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뭐 그룹 차원에서의 좀 방어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한동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이슈로 접근을 할 때는 동양생명을 더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동양생명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일단 덩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안정성을 따져보신다라고 한다면 금융지주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트레이딩 성격을 강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동양생명을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동양생명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는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이전만큼 뭐 엄청 강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닥에서 코나아이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역시나 반등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는 이제 지역화폐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따라서 이제 소비 쿠폰을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 이런 지출 플랫폼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안 이후에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이 21일부터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 화폐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거고 또 과거보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총 볼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사업의 수혜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제 인프라 사업이 일단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지역 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제 플랫폼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진출해서 사업에 대한 MOU를 잘 맺거나 이제 사업 시너지가 나오게 되면 그 결제 자체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는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역 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지니어스법도 있고 이제 7월 15일에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IR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저는 지역 화폐를 좀 폐쇄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또 반대의 개념이 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좋아지게 되면 지역 화폐의 부분은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정부 정책이 워낙 강하게 트리거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주들에 대한 또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 정책 모멘텀을 좀 주시하되 향후 나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엔젤 산업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부담분 88조 5천억, 지자체분 12조 2천억으로 총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엔젤 산업 섹터가 불기둥 뿜어냈는데요. 섹터 자체는 2%대 강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특히 웅진 싱크빅은 1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알린 가운데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이번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를 국가 존립과 관련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될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게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무기를 줬다며 선을 긋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다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답게 또다시 말을 바꾼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지원 재개를 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습도 주말 동안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 방산기업, 유럽 우방국과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전쟁 상황,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총 100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소식에 정규장에서 저출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은 강했지만 시간의 거래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주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아시겠지만 저출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이 강하게 나올 때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린 이후에 다시 좀 빠르게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약간 트레이딩 재료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 앞으로 계속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한 걸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몰렸었던 결혼이 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제 생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정책 트리거가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생산성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OBBBA에 대한 법안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같이 좀 맞물리는 게 자동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버 쪽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산업 로봇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젤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중장기적인 성장이 나오기가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은 뭐 기본적인 출산 관련된 이런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과 로봇주들을 오히려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는 로봇주를 보자 이런 의견 네.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과 6번째 통화를 나눴지만 비협조적인 태도에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과 관련해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오늘장 재건주 그리고 방산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주들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다 더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차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조금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OBBBA에 대한 법안이 나오면서 또 골든돔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골든돔에다가 이제 나토에서 5% 방위비 이슈가 있고 거기에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무기에 대한 수급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이슈 자체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재건은 애초에 전쟁 자체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좀 세론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페이트리엇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공 방어 시스템과 연관된 방산주는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월요일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